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송료입니다. 자, 측량기능사 CBT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량기능사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능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계산 문제가 뭐 한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어떤 이론적인 문제도 80% 이상이 대체적으로 단답형의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다면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떠한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이론 문제가 있다면 정답을 외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제껴놓고 다른 부분을 공부해도 크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파기를 이용하여 50m의 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0.00001의 오차로 관측하였다. 여기서 일단은 체크할 것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0001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앞에 오차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으면 그러한 오차는 무슨 오차에 해당이 되냐면 우연 오차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는 오차는 이 성질에 따라서 정오차와 우연오차로 구분이 돼요.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간략하게 정오차와 우연오차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정오차는 오차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왜 오차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반면에 우연오차의 경우에는 오차의 어떤 발생 원인이 불분명해요. 왜 일어나는지, 그죠? 오차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또한 이 정오차의 경우에는 오차의 방향이 일정합니다. 즉 오차의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플러스의 어떠한 오차가 발생을 했다면 계속 플러스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측정했을 때 플러스 1cm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10번을 측정하면 10cm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오차는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해서 누적오차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오차의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정오차를 다른 말로 무슨 오차라고 하냐면 개통오차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오차를 무슨 오차라고 한다? 정오차를 개통오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잘 써지진 않는데 다시 써볼게요. 자, 정오차를 다른 말로 이렇게 개통오차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와 반면에 우연오차는 오차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연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연오차를 부정오차라고도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 상차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정오차는 오차의 원인이 분명하고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오차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연오차는 오차를 소거할 수 없다라는 거. 정오차는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요. 관측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오차 곱하기 n의 개념이 되는 거고 우연오차는 관측 개수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오차 루트 n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측정 시의 오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오차 같은 경우 우리가 오차론에서 다루는 것은 무슨 오차냐면 우연오차예요. 우연오차는 최소제곱법을 이용을 해서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우연오차를 소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것은 우연오차다. 그래서 오차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루트 n으로 풀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0m의 광파기를 가지고 5km를 관측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00회 측정을 하게 돼요. 100회 측정을 하고 1회 측정 시 플러스 마이너스 0.0001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100회 측정을 했을 때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0.001 루트 얼마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편심 관측에서 요구되는 편심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편심 관측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편심 관측이 바로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B점에다 기계를 세워가지고 요 각을 측정을 해야 돼요. P와 B와 Q에 대한 요 사이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심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요 2가 바로 뭐냐면 편심 거리예요. 그래서 이만큼 편심이 돼서 이 점에다 기계를 세워서 요 A각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 A각을 측정을 하고 요 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편심각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를 통해서 이 X와 Y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상에서 A에다가 플러스 X를 더하게 되면 B 플러스 무엇이 되냐면 Y가 돼요. 막곡지각으로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B를 계산하게 되면 B는 Y에다가 여기서 B는 A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무엇을 하면 돼요? Y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X라든지 Y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결국은 편심 관측에서 요구되는 편심의 요소는 편심각과 편심 거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자, 평균 제곱근 오차, 확률 오차의 관계. 자, 보통 우리가 평균 제곱근 오차와 확률 오차를 구할 때 경중률이 일정할 때와 경중률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경중률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다 같다라는 거죠. 즉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때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평균 제곱근 오차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n의 n-1의 잔차의 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요. 경중률을 고려했을 때는 P의 n의 n-1의 PVV로 계산이 돼요. 확률 오차의 경우에는 0.6745의 M0가 된다 이겁니다. 즉 그래서 평균 제곱근 오차와 확률 오차의 관계에 있어서 확률 오차는 0.6745의 M0예요.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이 됐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평균 제곱근 오차와 확률 오차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4번 봅니다. 자, 기고식 야장. 자, 이렇게 기계고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기계고가 존재를 한다면 이러한 야장은 기고식 야장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고식 야장기법은 중간점이 많을 때 사용하는 야장기법을 기고식 야장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가의 후식값이 얼마이냐는 결국은 이 기계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기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 레벨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이제 A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기준면이 되겠죠. 여기가 기준면이 되면
문제 A점의 높이가 30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0m가 돼요. 자, 우리 수준 측량에서 기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준 측량에서 기계고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으로부터 망원경 시준선까지의 높이예요. 기준면으로부터 망원경 시준선까지 높이. 이것을 우리가 기계고 IH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이 높이가 33.51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점에다 표적을 세워 일근값을 무엇이라 한다? 기지점에다가 표적을 세워 일근값을 후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결국은 A점의 표고가 30m고 기계고가 33.512가 되기 때문에 후시는 얼마가 되냐면 3.51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3.512,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일단은 가는 3.51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를 보게 되면 요 기계고에다가 이것을 빼면 기계고에다가 B점의 요 높이가 1.238이니까 기계고에서 이 값을 빼면 바로 B점에 뭐가 나와요? B점에 지방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B점의 지방고를 계산했더니 34.274예요. 그리고 나서 기계를 옮깁니다. 기계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1.238은 이기점이니까. 기계를 옮겼기 때문에 기계를 옮겨서 다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죠. 그때 요 값이 얼마냐면은 2.654예요. 기계를 옮겼으니까 기계고가 바뀌겠죠. 그럼 기계고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으로부터 망원경 C준선까지 높이니까 B점의 지방고에다가 2.654, B점의 지방고에다가 2.654를 더한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B점의 기계고가 되겠죠. 그래서 36.928이에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수준 측량의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레벨 측량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작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야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1차 공부하실 때 수준 측량 같은 경우 수준 측량하고 그다음에 트래버스 측량 이 두 단원 정도는 조금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보실 때 좀 무난하게 그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하나의 측점에서 5개의 방향선 하나의 측점에서 5개의 방향선이 구성되어 있을 때 각의 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각관측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각관측법을 다른 말로 조합각 관측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관측법은 각의 어떠한 측정 원리는 방향관측법과 유사해요. 근데 이 각관측법은 그 범위 내에서 각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각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개의 방향선의 각을 차례로 방향각법으로 관측을 해서 얻어진 그 각들을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최화값을 얻어내는 이러한 수평각 측정법을 각관측법, 다른 말로 조합각 관측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각을 측정하는 건데요.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단측법이 있고 여러 번 측정하는 백압법이 있고 방향관측법이 있고 이렇게 각관측법이 있는데 수평각 측정법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이 바로 각관측법이에요. 자, 이때 여기서 묻는 것은 각의 총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때 각의 총수는 2분의 1의 n의 n-1이고 조건식의 총수는 2분의 1의 n-2의 n-1이 되는데
5개라 그랬죠? 5개면은 가계 총수는 5개가 있으면 하나 뺍니다. 그럼 4죠? 5 곱하기 4 나누기 얼마?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되냐면 가계 총수는 10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방향선의 수가 주어지고 가계 총수를 구하라고 하면 5에다가 하나를 빼. 그럼 4죠? 5 곱하기 4를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10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 각관측법, 조합과 관측법은 수평각 측정 방법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방법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건식의 수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하나를 빼고요. 하나를 빼고 2개를 빼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요. 그러면 6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식의 수를 묻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가계 총수를 묻는 문제들이 좀 더 출제 빈도는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각관측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두시고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 거기까지. 자, 6번 봅니다. 자, 지오이드라는 게 뭘까요? 지오이드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수면으로 전 지구를 덮었다고 생각할 때의 그 가상적인 공면을 우리는 지오이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뭐냐면 요 2번 한번 볼까요? 물리적인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지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타원체, 줄여서 타원체라고 하고 이것을 만약에 이 빨간 것을 지오이드다라고 표현을 하면 지오이드는 육지에서는 타원체 어디에 존재한다? 위에 존재해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타원체 위에 존재하고 바다에서는 타원체 어디에 존재한다? 바다에서는 타원체 아래에 존재한다라는 거. 이 정도 지오이드와 타원체의 관계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그림에서 DE, 요 DE 측선, 요 방이 여기죠? 이 DE 측선에 무엇을 구하시오? 방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고 어떤 방위각을 구해라. 방위를 구해라. 그러면 어떠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도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방위각을 해결하면 돼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DE 측선의 방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요 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AB 측선의 방위각이 130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BC 측선의 방위각과 BC 측선의 방위각과 CD 측선의 방위각과 D 측선의 방위각 순차적으로 D를 구하기 위해서는 BC를 구하고 CD를 구하고 CD를 통해서 D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95도 25분이라는 게 평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BC 측선의 방위각은 AB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95도 25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BC는 130도에다가 95도 25분을 빼면 BC 측선의 방위각은 34도 35분이 되겠고요. CD 측선의 방위각은 요 값에다가 얘를 빼면 돼요. 60도. 그러니까 즉 그럼 이 값에다가 얘를 빼게 되면 이만큼의 마이너스 각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방위각은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위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올 때는 360도를 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방위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의 값이 나오면 그때는 360도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CD는 34도에다가 60도를 빼면
마이너스 각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360도를 더하게 돼요. 그래서 CD 직선의 방위각은 333도 50분이 되겠고요. 그럼 DE는 요 333도에다가 75도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33도 50분에다가 75도 10분을 더하면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계산상에서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360도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D 측선의 방위각이 49도가 나옵니다. 그 49도는 우리가 상한으로 따지면 0도부터 90도, 90도 18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상한이죠. 여기가 2상한이고 3상한이고 4상한이고 N, S, E, W니까 1상한이 여기 존재하니까 방위로 따지면 N과 E의 각은 방위각과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N, E의 몇 도가 된다? 49도가 된다 이겁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떠한 측선의 방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측선에 대한 방위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과 각각의 어떤 각들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그 측선까지의 방위각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구해가요. 구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D 측선의 방위각이니까 D 측선의 방위를 물어봤으니까 D 측선의 방위를 방위각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방위로 환산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우리가 수준 측량을 하다 보면은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해라 이겁니다. 즉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표척과 표척의 정가운데에다가 레벨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이거를 후시라 하고 이거를 전시라 하게 되면 표척과 표척의 정중앙의 레벨을 세우면 전시의 거리와 후시의 거리와 전시의 거리가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는 이유는 수준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포관축과 시준축이 평행해야 돼요. 이렇게 기포관축과 시준축이 평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포관축과 시준축이 평행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는 시준축의 오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시준축의 오차는 어떻게 우리가 소거를 하냐면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면 시준축 오차를 소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회전타원체에서 발생하는 구차라든지 대기의 어떠한 굴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차가 있는데 이러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게 되면 시준축 오차뿐만 아니라 구차와 기차도 함께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8번을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시준축 오차를 찾아요. 근데 시준축 오차가 눈에 안 보이죠. 얘는 영눈금 오차고 눈금 부정에 의한 오차고 3번은 표척이 기울어져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이러한 1번과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해서 소거가 안 돼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표척의 영눈금 오차는 레벨을 세우는 횟수를 어떻게 한다? 짝수로 합니다. 레벨을 세우는 횟수를 짝수로 하면서 관측을 하게 되면 표척의 영눈금 오차를 소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9번. 자, 오차에는 그 성질에 따라서 정오차라는 게 있고 우연오차라는 것이 있고 차고,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관측자의 어떠한 관측자의 부주의라든지 미숙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는 차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무엇이라 그래요? 과실, 과대오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문제에서 차고는 차고의 개념 정도까지만 묻습니다. 계산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오차와 우연오차의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차고 자체는 어떠한 관측자의 부주의라든지 미숙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어떤 계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차고와 관련돼서는. 이해하셨나요? 야장의 어떤 오기라든지 관측하는 과정에서 눈금을 잘못 읽었다라든지 눈금을 제대로 읽었지만 그것을 야장에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차고, 과대오차, 과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번. 자, 우리나라 평면 직각좌표의 동부 원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도값은 위도는 38도로 고정되어 있어요. 원점 자체는. 위도는 38도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볼까요? 자, 직각좌표. 평면 직각좌표는 4개가 있어요. 서부가 있고,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라인은 북이 38도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북이 38도는 변함이 없는 거고,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2000년도 들어와서 하나 만들어진 동해 원점. 여기는 125도죠. 서부 원점은 125, 동부 원점은, 중부 원점은 127, 동부 원점은 129, 동해 원점은 131도예요. 그래서 서부 좌표계는 동경 125도와 북위 38도의 교차점이 되는 거고, 중부는 동경 127도와 북위 38도의 교차점이고, 동부 원점은 129도와 38도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동해 원점은 동경 131도와 북위 38도의 교차점을 우리는 동해 원점, 동해 좌표라고 하고요. 원점의 값은 0,0이에요. 원점의 값은 0,0이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거나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음의 값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음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 종선에다가는 얼마? 60만, 횡선에다가는 20만을 가산을 하게 돼요. 직각좌표는 투영법은 TM 투영법을 사용하고요. 투영법은 TM 투영법을 사용하고 축적계수 K는 얼마냐면 1입니다. 축적계수 K는 1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10번의 정답은 동부 원점의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동경 129도와 북위 38도의 교차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11번 247도 20분 40초를 방위로 표시를 하라. 항상 이게 방위각이 주어지고 우리 앞에 문제 하나 풀었었잖아요. 방위각이 주어지고 방위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좌표를 그려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방위각이 247도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0도고 90도, 0도 90도, 여기는 180도. 180도, 여기는 몇 도예요? 270도죠. 그러면 1상한, 2상한, 여기 3상한, 여기 4상한이 되는 거죠. 247도는 3상한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방위각이 247도 20분 40초예요. 그러니까 방위는 S와 어디에? W 사이에 요각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각은 247도 20분 40초에서 180을 빼면 돼요. 이 각이 얼마가 나올까요? 67도 20분 40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더라도 SW에서 찾는 거죠. SW에서 찾는 거고요. 뭐 계산기 사용 가능하니까 247도 20분 40초에서 180을 빼면 결국은 67도 20분
40초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n과 s와 w, SW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정답은 3번. 그 방위각이 주어지고 방위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떠한 눈으로 풀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12번. 두 개의 삼각망에서 그 삼각망에서 BD의 거리를 구하시오. BD의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400m죠? 400m가 주어졌으니까 BD의 거리를 바로 못 구하니까 먼저 BC의 길이를 구합니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90도고 50도면 요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이 각은 40도가 되겠죠. 그럼 먼저 BC의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사인 90도분의 400은 사인 90도분의 400은 사인 40도 사인 40도분의 얼마가 돼요? B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BC의 길이를 구했더니 257.12가 나와요. 그 이제 BC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 BC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BD의 거리를 구하는데 70도, 60도니까 130도니까 요 각은 몇 도가 돼요? 이 각은 5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BD의 길이는 사인 50도분의 마주보는 거리가 요 BC의 거리가 되겠죠. 257.12는 자,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마주보는 각 60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사인 몇 도? 사인 60도분의 B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BD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290.673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삼각형 한 개만을 가지고도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에 있을 때는 먼저 어떤 한 변의 거리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그 구한 변의 길이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의 길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두 점 간의 거리를 몇 번 측정했냐면 4번 측정을 해서 525.36m를 얻었고 또 하나 다시 2번을 측정을 해서 525.63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될까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최악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최악 값을 계산하는데 일단 최악 값을 계산하는데 한 번은 4번 측정하고 한 번은 2번 측정을 했으니까 경중률을 고려한 거죠. 이 경중률은 관측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일까요? 4대 2가 되겠죠. 공식 자체는 이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측량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측량 기능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최악값을 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고 제가 암기를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들어서 막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이러한 식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6과 63에 대한 최악값을 구하는데 보시면 일단은 이 두 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답이 될 수 없고 40과 45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45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대 2죠? 4 플러스 2분의 4 곱하기 요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얼마? 6을 하게 되면 525.45가 정답이 돼요. 왜 그러면 이 문제는 보세요. 왜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냐면 가운데 값을 그러니까 525.36과 525.63의 가운데 정도의 값이면
52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4번을 관측을 했고 이쪽은 2번을 관측했기 때문에 관측값의 신뢰도는 이쪽이 더 좋아요. 그 최화값은 요 525.36 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왜 또 1번은 답이 될 수 없느냐? 너무 이쪽으로 붙어버렸어요. 너무 36 쪽으로 붙어버렸어. 36에 너무 가까워 버리면 이 값을 관측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눈으로 풀어도 2번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60문제 푸는데 시간이 결코 부족하진 않아요.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은 내가 공부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CBT 시험을 보게 되면 CBT 시험을 직접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면 주변의 학생들을 잘 보세요. 측량 기능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시간을 다 채워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풀고 나간단 말이에요. 종료 버튼 누르고.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가고차가 30초다. 정밀도가 100m일 때 거리 오차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와 같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보자고요. 삼각형 그리고 거리가 100m예요. 거리가 이거 100m고 요때 요 각이 30초예요. 30초일 때 요 값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무엇이다? 밑변분의 높이예요. 탄젠트 세타, 여기 3도 세타면 세타는 밑변분의 무엇이다? 높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h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몇 초? 탄젠트 30초는 100분의 얼마? 100분의 h. 이렇게 해서 h를 구하게 되면 0.0145m가 나오는데 이런 식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이 길이를 이제 L, 델타 L, 요 길이를 L로 보고 이 길이를 델타 L로 보면 우리가 기능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재를 볼 때 L분의 델타 L은 로초분의 세타초라는 이 식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매 회마다 그러니까 60문제 중에 한 문제씩은 꼭 포함되는 그러한 공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거리 오차를 구하시오, 가고차를 구하시오, 위치 오차를 구하시오, 방향 오차를 구하라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L분의 델타 L은 로초분의 세타초라는 식을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L은 100m고 이 로초는 206265초죠. 가고차가 30초예요. 그러니까 거리고 거리 오차고 가고 세타가 바로 가고차예요.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 델타 L을 구하게 돼요. 델타 L을 구하게 되면 0.0145m가 나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측량하려는 두 점 사이에 여기서 핵심은 강, 호수, 하천, 계곡이에요. 강, 계곡이 나오잖아요. 강, 계곡이 나오면 결국은 어떤 측량이다? 교호, 수준 측량이에요. 자, 우리가 교호, 수준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레벨에 시륜축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륜축 오차를 소구하는 방식은 우리 앞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여기 만약 강이 있더라, 이렇게 하천이 있더라. 하천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다 레벨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가운데다 레벨을 세울 수 없어서 양측점에다 레벨을 세워서
관측을 해서 그 값들을 평균합니다. 평균을 해서 최하값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교호 수륜 측량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교호 수륜 측량을 하는 이유는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각게 취하는 이유와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각게 취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 교호 수륜 측량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시륜축 오차를 소거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굴절 오차를 우리가 다른 말로 굴절 오차를 기차라고 하죠. 그래서 교호 수륜 측량은 이 시륜축 오차를 소거하는데, 시륜축 오차라는 말이 없으면 기계적인 오차, 기계 오차를 소거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이쪽에서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교호 수륜 측량과 관련돼서 계산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 교호 수륜 측량 관련된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서는 15번 문제는 교호 수륜 측량을 왜 해야 되느냐, 즉 시륜축 오차를 소거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이런 문제도 있어요. 표척과 표척의 정중앙에 레벨을 세워야 되는데,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계곡 같은 경우는 정가운데다 세울 수 없으니까 양측점에다가 레벨을 세워서 관측하는 이러한 측량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강, 계곡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교호 수륜 측량을 쓰시면 돼요. 16번. 측량을 넓이에 따라 분류할 때, 여러분들이 측량학 처음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이죠. 넓이에 따라서 우리는 평면 측량과 치치 측량으로 구분이 돼요. 즉 평면 측량과 치치 측량의 차이는, 평면 측량은 측량하는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즉 지구는 곡률이 존재하잖아요.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고 측량하는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평면 측량이라 하고, 이와 반면에 치치 측량은 지구의 곡률을 고려해서 측량하는 것을 치치 측량, 다른 말로 대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문제에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측지 측량의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밀도가 100만 분의 1일 때 평면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 반경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적으로 암기하잖아. 정밀도가 100만 분의 1일 때 평면으로 볼 수 있는 한계는 반경 11km 이내고요. 면적은 400km 제곱 이내다 이겁니다. 17번. 표에 어떠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폐합 트랩을 쓰죠. 이게 1번이 되면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이제 폐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런 겁니다. 첫 직선의 배인 거는 첫 직선의 경거와 같습니다. 첫 직선의 배인 거는 첫 직선의 경거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0이 돼요. 마이너스 30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의 배인 거는 전측선의 배인 거에다가 플러스 전측선의 경거에다가 그 직선의 경거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임의의 직선의 배인 거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선의 배인 거는 마지막 직선의 경거와 같습니다. 다만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4-1로 한번 볼까요? 문제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럼 어차피 이 배인 거는 폐합일 때 적용하는 거니까 1번부터 출발해서 1번으로 끝났어. 그럼 마지막 직선의 배인 거는 마지막 직선의 경거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3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측선의 배인 거는 첫 측선의 경거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30이고요. 임의의 측선의 배인 거를 구할 때는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디귿자로 더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30을 더해서 30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30이죠. 그죠? 그 니은은 어떻게 구하느냐? 니은은 이렇게 다시 디귿자로 더하는 이렇게. 마이너스 30에 30 더하고 30을 더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된다? 30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첫 측선의 배인 거는 첫 측선의 경거와 같고 마지막 측선의 배인 거는 마지막 측선의 경거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된다. 임의의 측선의 배인 거는 전측선의 배인 거에다가 전측선의 경거에다가 그 측선의 경거를 더하게 돼요. 그래서 디귿자로 더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디귿자만 딱 생각하면 디귿자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앞으로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 18번. 감도가 나왔죠. 이 레벨의 감도가 나왔는데 감도라고 하는 것은 기포관이 한 눈금 움직일 때 한 눈금이 움직였을 때 그 중심각의 그 크기를 기포관의 감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도는 기포관 한 눈금이 움직이는 데에 그 중심각의 크기를 기포관의 감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좀 전에 이식 기억나시나요? 여기 써놨는데 L분의 델타 L은 로초분의 세타초 요 공식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기포관의 감도라는 말이 나오면 세타 앞에다 n을 딱 붙입니다. 세타 앞에 n을 붙이고 여기서 이 세타가 의미하는 것이 세타가 기포관의 무엇이다? 기포관의 감도예요. 여기서 세타를 구하게 되면 세타가 이제 감도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오차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 식에서 무엇을 델타 L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0.03에 나오는데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요. L이 얼마? L이 80. 델타 L을 구하라는 거예요. 로초 얼마냐면 20, 62, 65초고 요 N은 여기서 이 N은 기포의 이동 눈금 수예요. 몇 눈금이다? 두 눈금이죠. 둘. 그죠? 곱하기 세타 몇 초? 40초. 이렇게 해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델타 L을 구하게 돼요. 이렇게 델타 L을 구하게 되면 0.03m가 나옵니다. 18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L분의 델타 L은 로초분의 n세타초. 여기서 만약에 묻는 건 두 개예요. 델타 L을 물어보거나 감도를 물어봐요. 문제에서. 여기서는 델타 L을 물어봤으니까 델타 L을 구하면 되겠죠. 19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수준 측량에서 최화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P점의 높이는 A점을 이용하든 B점을 이용하든 C점을 이용해서 P점의 높이를 구할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당연히 어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P점의 최하값을 구합니다. 이때 A는 3km를 가고요. B는 1km, C는 2km거든요. 그럼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B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순측량에서는 보통 40에서 60m의 어떤 거리를 두고 측량을 하게 돼요. 그럼 거리가 길수록 노선 거리가 길수록 기계를 세우는 횟수가 많아져요. 기계를 세우는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만큼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경중률을 고려를 해요. 경중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직접 수능 측량에서 경준율은 노선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왜? 거리가 길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 대 1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경중률을 계산하면 PA 대 PB 대 PC는 2 대 6 대 4가 돼요. 이렇게 경중률을 구한 다음에 이 경중률을 이용을 해서 최하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 플러스 PB 플러스 PC분의 PA 곱하기 21이 공통이니까 그냥 0.542, 6 곱하기 0.539, 3 곱하기 0.534. 여기는 2 곱하기죠. 이렇게 해서 P점의 최하값을 구하게 되면 21.538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굉장히 계산 문제로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계산 문제니까 직접 수능 측량에서 최하값을 구하는 문제는 결국 첫 번째 노선거리를 통해서, 그죠? 노선거리를 통해서 경중률을 구한 다음에 그 경중률을 이용을 해서 P점에 대한 최하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20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각의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각의 오차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오차를 배분할 것이냐, 이 중에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보통 3번에 보시면 정확도가 같다라고 하죠. 정확도가 같으면 결국은 등배분을 해주는 개념이 돼요. 정확도가 같다면 등배분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각이 총 3개인데 오차가 30초의 오차가 발생을 했다면 10초씩 배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등배분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중률이 일정하다면,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관측을 하였다면 이때는 등배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초과했을 때는 다시 측량하는 거고요. 경중률이 다를 경우에는 그 오차를 경중률에 반비례해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의 역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각오차는 각의 어떤 변의 길이가 길수록 각오차는 적게 발생하거든요. 역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21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선점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일단 선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점에다가 기준점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점에다가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기준점을 굴뚝이나 시준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굴뚝이나 굴뚝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평평한 바위는 상관없겠죠. 그리고 늪지대는 안 되고요. 기계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준도 잘 돼야 되고 집안이 튼튼해야 돼요. 만약에 기계를 세웠는데 기계가 침하가 되거나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기준점이 침하가 되거나 그러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선점을 할 때는요. 변의 길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일한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떠한 측선의 길이는 같은 게 좋은 거고요. 점의 수는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측점의 수는 되도록이면 적게 해야 된다는 거. 정답은 3번. 선점 시 주의사항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22번. 자, A점의 좌표가 주어지고요. 문제에서 A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AB의 거리와 AB의 방위각이 주어졌을 때 B점에 무엇을 구하시오?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에요. 방위각은
여기 A점의 좌표는 50,100이고 방위각은 60도고요. 그리고 거리가 1000m일 때 이 B점에 무엇을 구하냐면 X, B와 Y, B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BX, BY라고 표현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XB와 YB를 구하는데 보세요. B점의 요점은 여기 XB고요. XB고 여기가 YB라고 했을 때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도 커야 되겠죠. 그죠?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커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일단 답은 눈으로 풀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2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2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점의 좌표는 XB는 XA에다가 플러스 AB의 거리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위거잖아요. 위거는 거리에다가 무엇이 되냐면 거리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요 값은 경거죠. 경거는 거리에다가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즉 YB는 YA에다가 플러스 AB의 거리에다가 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이거 50이고요. 거리 1000m고 방위각은 60도입니다. 코사인 60도가 0.5거든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550m가 나와요. 여기 이제 100을 집어넣고 여기 1000m고요. 사인 60도는 0.866이에요. 866. 그러니까 0.866이니까 866이에요. 그 966이 되겠죠. 계산하면 966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좌표가 주어지고 어떤 한 점에 미지점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과 거리를 알면 돼요. 각거리를 알고 그 각거리를 통해서 위거와 경거라는 개념을 계산을 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23번 위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좀 전에 위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위거는 거리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로 위거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세타에는 방위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방위각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방위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방위각이 주어졌으면 그냥 방위각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계산기에서 부호를 알려주죠. 근데 만약에 방위가 주어졌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방위가 주어졌다면 이때 여기서 요 위거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요 값이 경거고 이 값이 위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거는 NSEW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이 NS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위거의 부호를 알려줘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EW가 경거의 부호를 알려주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럼 여기서 S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L은 64.210을 넣고 세타 값에는 45도 20분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눈으로 풀 수 없네요. 숫자가 비슷하니까. 일단 이렇게 방위가 주어지고 위거를 구하시오, 경거를 구하시오 하게 되면 앞에 게 무엇을 나타낸다? NS가 위거의 부호를 나타내고 EW가 경거의 부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거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자, 트래버스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컴퍼스 법칙, 트랜시 법칙과 컴퍼스 법칙이 있는데 이 트랜시 법칙은 거리의 정밀도보다 L분의 델타 L이 거리의 정밀도고 로초분의 세타초가 각의 정밀도라고 했을 때 거리의 정밀도보다 각의 정밀도가 높을 때 사용되는 것이 트랜시 법칙이고 거리의 정밀도와 각의 정밀도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법칙을 컴퍼스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시 법칙은 어떻게 우리가 폐압 오차를 조정하냐면 위거의 비례, 경거의 비례에서 배분을 하고요. 컴퍼스 법칙은 길이의 비례에서, 그러니까 측선장의 비례에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컴퍼스 법칙은 각과 거리가 같을 때 맞고요. 트랜시 법칙은 길이의 비례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시 법칙은 위거의 비례에서 경거의 비례에서 오차를 배분을 하게 돼요. 컴퍼스 법칙은 거리의 비례 배분고요. 트랜시 법칙은 거리보다 각의 정밀도가 더 높을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 경사보정량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사보정은 마이너스 2L분의 H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풀죠. 경사보정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 경사거리는 수평거리보다 요게 H고요. 요만큼 깁니다. 요게 바로 경사보정량이에요. 이 값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L분의 H의 제곱이 나오는데 무조건 빼줘야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50에다가 1.5, 1.5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0.023 미터가 나와요.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6번. 자, 측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오차가 발생을 해요. 기계적인 거, 자연적인 거, 개인적인 오차 이렇게 발생하는데 기계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수륜 측량에서 기계적인 오차의 대표적인 것은 기포관축하고 시중축이 평행하지 않은 거고요. 그죠? 자연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상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보면 자연적인 오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을 찾는 거냐? 기계적인 오차를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개인적인 오차. 개인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어떠한 성격, 성향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거든요. 그럼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문제에서는 기계적인 오차를 찾으면 되는데 레벨의 조정이 불완전하다. 그 기계적인 오차가 되겠죠. 결함이라든지 기계의 어떠한 결함이라든지 조정 불완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는 우리가 기계적인 오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계적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 측량기기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성능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기상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표적의 어떤 치마는 결국은 이것도 관측 중에 레벨과 표적의 치마도 결국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구의 공률은 지구가 타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어떠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자연적인 오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았을 때 가장 가까운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레벨의 어떠한 조정, 불완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기계적인 오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삼각망의 종류. 삼각망에는 사변의 삼각망이 있고 유심이 있고 단열이 있는데 정밀도 순서는 이렇게 돼요. 단열보다는 유심보다는 사변형. 망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사변형이에요.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식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변의 상관망이죠. 이와 같은 형태의 망이 바로 4변형이고요. 여기 이제 A, B, C, D, E, F, G, H 이렇게 각을 측정하는 거고요. 자, 유심의 가장 포인트는 평탄한 지역에 주로 사용이 돼요. 넓은 지역, 농지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4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밀도가 비교적 높다 그랬어요. 단열보다는 높지만 사변형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높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유심은 이와 같이 생긴 망이 대표적인 유심 삼각망이 되겠고요. 단열 삼각망의 가장 포인트는 폭이 좁고 긴 지역이에요. 폭이 좁고 긴 지역에 사용되는 이와 같은 망이 단열 삼각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폭이 좁고 긴 지역이니까 하천, 도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지문이 나오면 단열 삼각망을 쓰시면 돼요. 보통 사변형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단열도 많이 나옵니다. 폭이 좁고 긴 지역.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그때는 뭐를 찾는다? 단열 삼각망을 찾으시면 돼요. 사변형이 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28번. 자, 수준 측량을 하게 되면 야장을 기록을 하게 돼요. 야장을 기록하는데 이러한 야장기입법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고차식 야장기입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고식 야장기입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승강식 야장기입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이 기고식 야장기입법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고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시와 후시만 있을 때 사용하는 야장기입법을 고차식 야장기입법이라 하고요. 고차식 야장기입법은 이러한 중간에 있는 점들의 높이는 구할 필요 없고 두 점 간의 어떠한 고저차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와 반면에 기고식 야장기입법은 중간점이 많을 때 사용하는 야장기입법이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중간점이다 보통 얘기하거든요. 중간점이 많을 때 사용하는 야장기입법을 우리는 기고식 야장기입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서 기고식 야장기입법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야장이 바로 기고식 야장기입법이고, 그러한 기고식 야장기입법에는 기계고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 다음 승강식은요, 완전한 검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고요. 후시에서 전시를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승, 마이너스가 나오면 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중간점이 많은 경우에 편리한 야장기입법이니까 결국은 기고식 야장기입법이다. 고차식에 나오려면은요, 두 점 전시와 후시만 있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점들의 높이는 구할 필요가 없고 두 점 간의 고저차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고차식을 쓰시면 돼요. 29번. 사변의 상관망에서 변조종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변조종량은 시그마 로그 사인 A에다가 시그마 로그 사인 B를 뺀 다음에 그것을 표차의 합으로 나눠주면 돼요. 표차의 합분에 시그마 로그 사인 A 마이너스 시그마 로그 사인 B 해서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변조종량을 계산하게 되면 3.4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산기를 두들기면 3.4가 안 나오죠. 보면 296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296까지는 같죠. 296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1534에다가 1535 2221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표차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표차는 사인 1초에 대한 차이값이에요. 1초에 대한 사인 값인데 표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탄젠트 세타분의 1 곱하기 얼마 21.0
0.55로 표차를 계산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변조력량을 구하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단순히 이제 공식을 통해서 식에다 넣으면 돼요. 과거에는 이제 기능사도 내업이 있었고 외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외업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성과 작성 정도 1번입니다. 30번. 수준 측량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요 첫 번째 요 점을 기지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지점에다가 표적을 세워 읽은 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점에 표적을 세워 읽은 값을 무엇이란다? 후시. 그럼 반대로 구하고자 하는 점에 표적을 세워 읽은 값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시라 그래요. 구하고자 하는 점에 표적을 세워 읽은 값을 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기계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해드렸죠. 기준면으로부터 만약에 기준면이 이렇게 기준면이 있으면 기준면 그래서 기계고는 결국은 IH 기계고라고 하는데 기계고는 지방고에다 플러스 후시를 더하면 돼요. 그 다음 정답은 4번이네요. 이기점이라 마지막 점은 TP고요. TP 이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거든. 그래서 TP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옮기기 위한 점으로서 이 전시와 후시를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점에 이러한 점들의 표고를 구하기 위해서 전시만 취하는 점을 중간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4번에 수준 측량에서 이렇게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도 꾸준하게 문제에서 언급이 되고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있다면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하셨다가 31번부터 60번까지 나머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